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썰 트렌드입니다. 썰 트렌드 함께 해주실 우리 KT 경제경영연구소 김재필 팀장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 팀장님은 안 나오시고 드론이 날라옵니다. 한번 클로즈업으로 자세히 잡아봐 주실까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오늘의 주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뜻부터 궁금합니다. 이 드론이 어떤 뜻인가요? 어원이 뭐죠? 이 드론이 영어로 이제 수컷 벌이라는 뜻인데요. 수컷 벌. 벌 예. 중에서도 수컷이다. 그렇죠. 예, 수컷 벌이 날 때 윙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방금 보셨지만은 들어올 때 윙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게. 윙이 아니고 윙윙윙 정말 그렇죠. 대단하더군요. 예, 그래서 그 벌이 나는 날개짓을 본따서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무인 헬기, 무인 항공기를 다 통칭해서 드론이라고 하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헬리캠이라고 예전에 많이 썼는데 네. 요즘은 다 통칭해서 드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드론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건지, 네.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 드론이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최근은 아예 상업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배송, 이제 피자 배달에까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게 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 난이도라고 할까요? 뭐 예. 드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드론이라서 당연히 그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는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로 하다. 예, 근데 제가 방금 갖고 온 이런 미니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저걸 조정하는데 아무런 조종기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패드로 앱만 다운로드 받아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너도 나도 드론 조종사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 네, 굉장히 많겠죠, 이제는. 많습니다. 특별히 그 김 팀장께서 주목하시는 회사 한 군데 정도를 그래도 딱 집어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방금 소개드린 이 드론은 이제 어디까지냐면 프랑스의 페러사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민간 드론인데요. 프랑스 회사고요. 예, 프랑스에 대표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이 드론 회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DJI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이 DJI가 최근에 그 드론 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심플하고 혁신적이면서 가격이 쌉니다. 어느 정도로 싼가요? 최근에 나온 그 드론 같은 경우는 $1,000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서요. 네. 정말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손쉽게 드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벨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000 하면 이제 뭐 쉽게 안 와 닿으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 나오는 가장 최신의 고가 스마트폰 가격 정도. 맞습니다. 그런 정도면 DJI에서 만든 제대로 된 네. 드론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DJI를 예로 드는 것처럼 결국 중국 기업이 이 드론 시장에 애플처럼 신데렐라처럼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미국이 어쨌든 드론에서는 가장 앞선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드론을 통한 여러 가지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치고 나간다 이런 그렇죠. 인상이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세계의 드론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기술을 앞세워서 이제 드론 시장을 처음에는 주도를 해나갔었는데요. 규제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그걸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산업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육성 산업이 있다면 대규모 정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허난성이라는 그곳에 드론 타운, 드론 마을을 만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드론 그 연구센터라든가 드론 관련 대학을 조성하는 등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중국을 보면 어떤 정확한 정책 목표가 정해졌을 때 네. 그 투자,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제, 네. 또 시장의 형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히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느껴요. 맞습니다. 참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역시 드론도 아예 그냥 한 타운 자체를 드론 타운으로 해서 그렇죠.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최근에 보면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상용화 여러 가지로 미국 내에서 지금 걸림돌이 있는데 예. DHL이라고 이게 독일계 소위 예. 그 뭐랄까 배송 택배 업체죠. 회사죠. 예. 배송 회사죠. 여기에서 지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소포 운송에 나섰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에 나선 이제 사례인데요. 이 DHL이라는 업체는 이제 배송 업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배송 업체에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하냐면 이제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거기 섬이 이제 위스트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소위 말하는 구호물자라고 저희가 하죠. 약품이라든가 어떤 비상약이라든가 혹은 긴급한 비상식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데 이 드론을 이용했는데 이 드론의 이름이 이제 파셀 콥터입니다. 그래서 소포의 파셀과 그 헬리콥터의 콥터를 붙여서 파셀 콥터라고 해서요. 첫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직접 가기 어려운 그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섬, 그렇죠.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배도 가기 어렵고.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하면 상당히 긴급한 일들, 그렇죠. 뭐 약을 전달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그렇죠. 또 조종 미숙으로 인한 파손 같은 것들에 대한 염려는 늘 따라다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 파셀콥터를 날렸을 때 방금 말씀하신 기술적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고민과 또 오랜 그 훈련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파셀콥터도 날리는데 거의 한 몇 년 동안 시험 비행을 해서 여러 번의 그 실패도 있었는데요. 네. 이 결국에는 이제 그 북해의 그 차가운 어떤 그 비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도 견뎌내고 예, 무게도 이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이번에 파셀콥터가 나온 거고요. 네. 이제 규제 문제에서도 이제 상업용 부분에서 서서히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예, 무게의 어떤 그런 중량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폭을 넓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에 이제 지금 제한된 부분도 서서히 시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에 이런 어떤 상업용 취미용으로는 지금 많이 날리고 있어서 이제 물론 공터에 가면은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상업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안전성의 문제, 또 추락했을 때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규제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은 향후에는 아마 몇 년 이내에는 정말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그런 규제들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네. 썩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예. 어떤 분야에 허용을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거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관련 규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아마 드론과 관련돼서는 다들 미국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역시 뭔가 이렇게 떠서 촬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게 소위 프라이버시, 네. 뭔가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감시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촬영을 통해서 예. 뭐 그런 그 동영상들을 유포시킨다든지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여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요. 네, 일단 개인정보의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시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드론을 날렸는데, 자기 집 주변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옆집에서 항의가 와서 드론을 이제 착륙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집을 뭔가 엿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렇죠? 경찰을 불러서 저 드론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아직까지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을 갖다가 유튜브 같은 공공 어떤 온라인상에 올렸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혹은 상업용으로 이용돼 악용할 소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 등도 고려를 해서 향후에 어떤 그 컨텐츠 쪽인 접근도 아마 드러내서 많이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이죠. 2014년 1월에 라스베가스 CES를 갔더니 네. 이미 사실은 이런 드론이 화두였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거죠. 좀 아쉽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드론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쓰임새도 많고 성장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딜까? 예.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을 봤을 때 한국은 뭐 정말 뭐 드론하고 좀 담을 쌓은 국가냐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 기술로 봤을 때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아, 기술로는 6위다. 예, 기술은 6위고요. 또 최근에는 정말 국내에서 세계에서 봤을 때 세계 두 번째로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 면에서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상업용 쪽의 어떤 그 활용 측면에서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됐다는 측면이 좀 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좀 측면이 아직은 한국이 많이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 드론 하나를 날리는데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많은 그 소프트웨어와 또 이제 그 수직 이착륙에 대한 기술 또 지금은 제가 조종을 했지만 나중에는 무인이 됐을 때 스스로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는 앞서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이 좀 많이 보강돼야 되는 측면이어서 이 부분만 잘 커버가 된다면은 한국도 분명히 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종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 수준에 대비 상용화에 대한 그 속도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느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드론도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결국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걸듯이 그렇죠. 결국 드론 산업도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정부라든지 관련 산업 쪽에서 많은 노력들이 더 경주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오늘 뭐 또 첫 번째 이 가상현실에 비해서 드론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정거장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드 신드롬 이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ICT 산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저희 이 ICT 스테이션 X에서는 앞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중국의 이 레드 신드롬을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차이나 조이,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게임 엑스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폭으로 봤을 때 시장적 경쟁력이 중국이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과거는 비교 안 됩니다. China 中国是世界上优秀。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차이나 조이를 돌아보고 온 우리 정준영 군, 그리고 강유민 양 함께 모셨고요. 이번에 또 차이나 조이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또 참여를 했는데 참여 업체 또 우리 매니아 마인드의 김일 대표 함께 자리 모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이나 조이를 보면서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참 기쁜 마음,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 솔직히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B2C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콘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철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콘솔 게임과 함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등 굉장히 다양한 게임 종류가 있었다면 또 B2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바일이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게이머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굉장히 그럼 뭐 대략적으로 한 3, 4억, 4, 5억 정도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또 업체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차이나 조이 2015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 이제 그 게임 쇼의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들도 지금 저도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한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PC에서 앉아 있다가 그 PC에 했던 기능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게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규모를 보니까 올해 한 100조의 게임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약 22조가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커져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약 한 22% 정도인데 이제 그쪽 섹터가 계속 커져갈 것이다. 네. 그 궁금한 부분이 이제 우리 많은 인터뷰를 했죠. 그죠? 정준영 군, 강유민 양이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 인터뷰도 보면 제법 보여요. 그분들이 한국의 게임 시장 또는 경쟁력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우리 정준영 군?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한국 게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이 줄었다. 네. 하지만 또 아직 한국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여전히 있고요. 네. 또 뭐 세밀한 그래픽이라든지 또 화려한 그래픽, 또 타격감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 한국 게임이 아직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희망의 끈은 놓을 단계는 아니다. 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데 우리 강유민 양은 어떤가요? 중국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다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우세한다고 말씀을 다들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이 1등이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셨던 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중국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장사는 잘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기술력 대한민국 좋아요. 그래픽 화려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뛰어나요. 라는 부분이 사실 그게 우리한테 뼈 아픈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직접 중국 사람들 우리한테 하는군요. 네. 一个加速的作用。那另外一方面就是在政府的扶持方面，因为中国政府在这几年对于文化创意产业是给予了极大的政府方面的这个政策的支持。 그 게임과 관련돼서는 또 정부의 역할, 규제 빼놓을 수 없는데 아까 인터뷰를 봤더니 어떻게 중국의 게임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대표가 정부의 역할, 지원을 얘기하더군요. 정준영 군 그 인터뷰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중국도 한때는 게임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업체 대표 입장에서 중국의 지금 저런 인터뷰를 들으실 때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정말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IT 강국으로 컸던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이 정말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저도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아빠이지만 그 자녀의 교육과 어떤 부분들에 간섭이 되면서 이게 영향을 준 모든 원인이 게임에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그 문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만 벌어지면 게임 때문이야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모든 사실, 게 그렇죠? 그렇죠. 뭐 심지어 뭐 게임 내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루머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 산업을 위축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력이 좋은 어떤 고급 개발자들이 게임 쪽에 유입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막히면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산업 규모가 줄고 있고 경쟁력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뭐예요? 어쨌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유입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사회적 인식 분위기가 개발자가 예전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NC 다닌다든지 이렇게 게임 회사 다니면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어떤 분위기. 일각에서 뭐 사회악이라고 하니까 네. 뭐하니? 그러면 게임 회사 다니면 웬만하면 딴 거 해라. 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고.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이 지금은 보면 춘추전국 시대로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장르도 아주 다양하고 이번에도 보면 물론 차이나 조이가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강세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솔 게임도 이제 중국이 탁 치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좀 보면요. 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다양해요. 1위부터 뭐 100위까지의 RPG가 상위 랭크라기보다는 퍼즐 게임들, 기타 등등 게임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만이 RPG가 상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게임을 만들 분들의 고민이고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기질적 비슷한 부분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뭐 북미나 유럽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장들을 어떻게 틈새를 공략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iOS 시장인데요. 네. 중국의 퍼블리셔들도 쉽게 어떤 자기들 컨트롤 못하는 영역이 그쪽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로 좀 한국에 앉아서 해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현장에서 그 나라 문화를 보고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에 맞는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 덧붙여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내부에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걸 좀 독려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게임이라는 것도 이제 문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에 우리의 게임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 문화, 그 사람들의 어떤 게임하는 심리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역사적인 그 부분까지, 배경까지 다 이렇게 좀 섭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한 분이 너희들은 너무 우리, 즉 중국을 모른다. 사실은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 게임 만들면서 많은 부분들은 중국을 마켓으로 봤어요. 즉 우리가 어떤 중국인들에 맞는 게임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매출을 이끌어낼 것이다를 고민 많이 했었는데, 창업하는 2년 동안 사실 저희 회사 이제 직원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사업부의 부장님 중국 분이에요. 네. 한족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중국을 이야기하고 중국 시장을 보고 배웠을 때에 제가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구나. 중국 시장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매출을 이끌어내는 시장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인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글로벌을 공략해야 되겠구나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그 어떤 게임을 콘텐츠가 아니라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분들이 어떻게 를 유료화해낼 것이고 여기서 매출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분들 쓰는 좋거든요. 네. 어떤 이런 시너지를 이끌어내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이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공략한다기보다는 중국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전략. 네.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레드 신드롬, 중국의 ICT 열풍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코너로 중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차이나 조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게임 산업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공감을 얻어내고 그들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ICT가 융합이 되는 분야는 어느 한쪽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포로 시작해서 네. 5포, 지금 최근에는 이제 7포.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이제 세대가 청년 세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주역들인데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이끌 주역들이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도 되게 커다란 위험이 앞에 도사리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0대, 50대, 60대, 특히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약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대학 나오면 그냥 줄 서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던, 그래서 10년, 20년 일하면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죽자사자 노력을 해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자들이 노력하는 걸 보면, 야, 요즘 내가 태어났으면은 나는 정말 취직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참 정말 불쌍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높아져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또 외국계 아주 유명 IT 쪽에서 많이 또 뽑아 보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스펙을 맞아요. 쌓아오고 이러니까 구별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다른 이제 방법을 쓰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지, 남들 하던 거 똑같이 스펙을 만들어 쌓아오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입사시험 준비나 이런 걸 할 때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남들처럼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전혀 반대의 그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스펙 쌓는 동안에 나는 이상한 거에 몰두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런 실패나 이런 걸 오히려 자기 이력서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남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남들처럼 똑같이 해봤자 그런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을 일이 만무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똑같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위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남들 보면 또 영어 해야 되니까 영어도 해야 될 것 같죠. 해외 연수 갔다 오면 또 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죠. 사실 남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빠지는 것 자체 때문에 결국 내가 그 귀중한 기회를 잃지 않겠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든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고산 대표님, 지금 벤처 쪽에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뭐 좋은 인재들도 많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아주 우수한 인재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쪽에 소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스펙을 쌓는다는 거는 약간 유행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이면은 뭐 연수 갔다 왔어 이러면은 그래? 영어 잘하겠네 이렇게 됐을 텐데 중국어 잘해? 근데 지금 그거는 그냥 뭐 웬만큼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갔다 왔다고 해서 막 완전히 뭐 뛰어나거나 6개월, 1년 갔다 왔다고 해서 막 완전히 플루언트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스펙을 쌓는 유행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회사에 와서 뭘 하고 싶냐, 왜 네가 여기 이 회사에 지원을 했고 여기서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그게 온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그렇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예, 보여야 되는 그게 거죠. 뭐 졸업하고 나서 뭐 연수 갔다 와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그 이전부터 뭔가를 막 자기 프로젝트를 막 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랑 너무나 맞는 그런 거. 그냥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게 맞는 거죠. 이 회사가. 나는 그냥 여기 가면은 내 걸 다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면은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에 절대 언어 연수, 해외 연수 갔다 온 얘기 쓰지 마라.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4년 다니면서 그 기간이 정말 뜻깊은 기간이에요. 그 6개월간, 1년간 정말 초, 중, 고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스스로의 어떤 선택, 자유, 또 많은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정말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100장이면 100장 전부 해외 연수 갔다 온 얘기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산 대표님 말씀처럼 소위 그 도메인이죠.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특정 영역에 온라인이 되게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축적시켜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대학생들이 그걸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계속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중에 그 가는 길에 자기의 잡이 어딘가에 뭐 이런 거 잡도 있을 거고 가다가 또 피벗해서 다른 잡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조금 거. 더 길게 설계를 하고 당연히 어디 연수가 갔다 오는 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 자체가 되게 달라지고 넓어지니까 시야가 너무 좋은데 취업을 위한 거라면 너무 하잘것 없어지는.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런 건데, 자 구체적인 어떤 해법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희들 아픈 얘기 해봐라. 여러분 계속 아프세요?
계속 아파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ICT가 융합이 되는 자리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얘기를 좀 들려줌으로써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좀 열어가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 ICT가 접목되는 그 여러 가지 융합적인 산업, 신산업, 신서비스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IoT,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사물 인터넷 또는 IoE라는 만물 인터넷 이런 쪽인데 우리 이 대표님이 뭐 그쪽에서는 또 굉장히 조예가 높으시잖아요. 자, 어떻게 이 IoT라는 게 새로운 기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IoT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수많은 디바이스들, 그게 뭐 전등이 됐건 아니면 집에 온도계가 됐건 아니면 냉장고에 스위치가 됐건 아니면 뭐 파킹랏에 있는 그 센서 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죠. 거기서 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함으로써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 됐건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됐건 와이파이가 되는 뭐 이 라이트가 됐건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것들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 앱을 적용해서 개인적인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인터넷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미래에 생겨나는 일자리들은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요새는 어떤 기업에 가야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 보통 메이커의 시대, do it yourself 하는 그런 시대들. 그러니까 1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가능해지는 것들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냥 많은 돈이 없이도 바로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요새는 또 요만 수많은 벤처 기금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창업했던 케이스들, 그 IoT 창업들, 이를테면 보통의 애들 왕구 자동차를 그렇죠. IoT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런 얘기는 좀 해주시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구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IT 웨어러블 그 컴퓨팅 디바이스를 그 자동차 완구에다 꽂아서 이 완구가 집에서 그 홈 시큐리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아이들이 자동차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또한 인터넷으로 자기가 그 장소에 없는데도 그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런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자동차가 홈 시큐리티 디바이스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예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는 이제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보면 사실은 뭐 자동차 왕국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것, 또 그 안에 뭔가 원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칩을 집어넣는 것, 또 거기서 뭔가 또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건 이공계 영역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보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수많은 새로운 용도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이 공대에서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보다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든지 디자인하던 사람들, 시각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옷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아니면 시계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요새 뭐 엄청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시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핏빗 같은 이렇게 몸에 다는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 기술적인 거 자체보다는 외부적인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는 기획력 그런 기획력이 어떤 필요한 기능과 재미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 전 직장 인텔에는 그 인류학자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할까? 앞으로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디바이스라고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꼭 그런 엔지니어만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건 아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많은 수의 엔지니어링 리소스들이 필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적절한 배분의 그 다른 인문사회 계열의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고산 대표님께는 역시 네.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제3의 산업혁명 또는 생각하는 대로 제품화되는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 고산 대표께서 아마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네. 새로운 장을 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3D 프린팅과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D 프린터가 원래 되게 오래된 기술인데 한 30년 된 기술인데 이제 2009년도에 주요 특허가 하나 만료되면서 이 저가로 보급되게 됐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팔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팔이 하나 더 생겼다. 예, 이 팔 얘기하는 거죠? 네네. 뭔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고 네네. 그러면서 막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이제 대표님께서 디바이스 말씀하셨잖아요. 무언가 만들기 쉽게 됐는데 원래 무언가 만들어서 창업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되게,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만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디바이스나 이런 거 하드웨어를 만들려면은 뭐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 뭐 모건 만들고 금형파고, 금형해야 되고. 그렇다고 거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냐? 지금 다 들어가는 들어가야 건데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그 문턱을 쭉 낮춰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3D 프린터예요. 네. 그러니까 외형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전자회로 이런 것들도 우리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so what? 뭐 하라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음.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거대한 트렌드가.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 자기 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대기업들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디한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구글에서도 되게 아주 혁신적인 일을 하죠. 근데 구글이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산업으로 신사업을 그렇죠. 확장하면서 자기들 M&A에서 합병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도대체 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구글에 취업하거나 네이버에 취업하거나 이랬을 때 스탁 옵션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해서 스탁 옵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인데 그런 트렌디한 일을 하고 있고 막 커다란 기업에서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야면은 지금 한창 이미 아주 초기는 아니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막 좀 있으면 막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전통 우리 커리큘럼 속에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쌓인 지식을 아주 베이직한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현재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중요한데 그것들을 안 배우잖아요. 기대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서 지금까지 배워 쌓여온 것조차 전달해주기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엑기스만이 전달해줘도. 현재에서 미래가 펼쳐질 거는 내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그런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아까 뭐 우리 회사나 이런 데
입사한 친구들이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그냥 봤어요. 봤는데 오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그냥 꽂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파보고 아직까지 새로운 영역이니까 뭐가 많이는 없겠죠. 이러면서 자기 거를 막 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되게 환영하죠. 그 3D 프린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창취업 네. 어떻게 보면 특히 창업 쪽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몇 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우리 청년들이 네.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길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질문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애플 막 컴퓨터 PC가 처음 났을 때 PC 갖고 어떤 걸 어떤 사업 뭘 할 수 있냐. 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죠? 이런 근데 것들.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제일 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레시피 매니저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아티클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게 거대한 트렌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뭔가를 갖게 됐을 때 아주 우리 인간의 삶의 양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PC가 그랬고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지니까 모바일로 뭐 카카오톡으로 약속 잡는 거고요. 모두가 인터넷에 물려 있으니까 이메일로 뭐 받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접근 가능한 거리에 3D 프린터라는 게 있고 이제 그 뭐 경제 주체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다 근원적으로 3D 프린팅이라는 게 아주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건드려요. 뭐냐면 아까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물건에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예? 싸고 잘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딱 안 맞아도 나한테 그냥 제일 비슷한 거 그냥 소비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기술이 도약해서 완전 나한테 맞는 내 욕구를 더 많이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의 네. 개인 맞춤화 시대 예, 예, 뭐 이런 예. 것들. 그게 뭐 아마 의료 같은 데서 의료 분야 쪽에서 아마 빨리 시작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조금만 성능이 좋아도 나한테 딱 맞는 거 갖고 싶겠죠. 나한테 아주 크리티컬한 거라면 목숨에. 이미 그런 뭐 거, 예. 이렇게 뭐 임플란트 같은 거, 두개골 그렇죠.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분야가 다시 또 새로운 트렌드가 아주 메가 트렌드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뭐가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누가 가서 깃발을 꽂고 뭘 하느냐 이걸 누가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런 스텝을 밟아서 다음엔 이런 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신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하나 만드는 거다. 네? 그런 것처럼 누가 해주겠어요? 뭐 애플이 해줘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3D 프린팅 회사가 해주나요? 자기 그 미래를 누군가가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제가 큰 화두가 이제 ICT잖아요. 근데 이제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결국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그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전공이 좀 제각각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뭐 의료부터 관광, 뭐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분야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고요. 그 뭐 제조업 뭐 등등 모든 농업 분야도 그렇고 ICT가 접목이 되면서 뭔가 거기에 새로운 엔진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텐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것들이 결국 청년들의 미래 또는 뭐 조금 좁게는 창취업, 조금 더 길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미래 삶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리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우리 뭐 이성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ICT가 몇 차 산업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이제 사장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몇 차 많은 산업이냐. 학생들이 대답했는데 뭐 3차 산업, 4차 산업 대답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ICT는 0차 산업이다. 왜 0차 산업이냐면 결국은 그 모든 그 미래의 그 근거가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이 ICT다. 결국은 미래가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ICT 산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의료가 됐건 관광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농업이 됐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위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이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난리지나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이커가 돼보는 do it yourself 하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그런 상상을 하게 하고 실제 만들어 보게 하고 코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학교로 넘어가서 더 심화되고 고등학교 대학생 가면 벌써 그런 것들은 인문계 하고 있는 디자인하는 학생도 벌써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초중고에 이미 코딩 교육을 받아서 네, 이거 그렇게 돼야 어떻게든 되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 거라 알고 있어. 나는 그림을 더 좋아하니까 그쪽 부분에 더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변화가 있어야겠다. 네. 그래야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가 상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창업으로 하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이 나아질 것이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근간이다. ICT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근간을 이루듯이 교육 제도가 그렇게 개선됨으로써 미래의 사람들이 나와서 꼭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희망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산 대표님. 네. ICT 얘기는 너무 잘해주셔갖고 저는 좀 다른 얘기로 그러면 지금 청년 취업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 실업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봐갖고 중장년 취업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취업해서 한 20년, 25년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100세 시대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눈앞에 있는 취업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게 올인되는 상황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취업도 그 중에 하나의 경유되는 지점일 수 있긴 한데 그게 어쨌건 절대 골은 아니니까 어쨌건 자기 직장 다니다가도 뭐 다른 거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를 미리 가정해 놓으면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뭐 연봉 얼마 이거에 막 매여갖고 거기에 안 가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 시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참 이 사회에서 힘을 받고 일할 40대의 너희들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예, 그럴 때 진정으로 너희들이 무엇 할 것인가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고산 대표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실업, 창업과 취업을 함께 묶어서 창취업 이런 얘기도 하는데 쉬운 이슈만은 아니고요. 저희 ICT 스테이션 X를 통해서 우리 특히 두 분 패널과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또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 수학 계산 같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대안들과 또 시행착오가 늘 함께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이수다에서 끝까지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대원의 인사이트에서는 게임 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게임 산업 대단히 경쟁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 PC 온라인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4강이고요. 시장 규모에서는 세계 6위. 그리고 게이머 1인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놓고 보면 일본에 이어서 2위입니다.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매력 산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게임 산업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늘 그 중독성과 폐해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과연 이 게임 회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회의론까지 들 정도로 우리 게임 회사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게임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소위 사회적 규제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든지 셧다운제라든지 이런 규제만 걷어낸다면 그러면 우리 게임 산업이 다시 화랑 국면으로 재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빈약한 판에 박힌 듯한 게임들, 소위 단기적인 수익에만 급급하는 그런 과금 체계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게임 산업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내 게임 산업, 그중에서 특히 가장 최근에 화랑을 하고 있는 이 모바일 게임이 카카오톡이라는 특정 플랫폼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급속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빠른 급속 성장 속에서 소위 아이디어가 상실되고 너무 모든 게임들이 천편일률화되고 그 속에서 단기 성과에 급급한 그런 과금에만 열을 올린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해외 유명 게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무과금 유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국의 게임은 고화질 그래픽을 구사한 액션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체가 확장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명 우리 게임 산업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의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정부의 역할 다시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도 또 최근 유럽의 게임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독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게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많은 지원과 환경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 우리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게임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를 견인할 그런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이제 우리 ICT 스테이션 X 두 번째 정거장을 떠날 시간입니다. 정거장은 원래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인데 오래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네, 오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ICT 스테이션 X, 우리 ICT 융합 산업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쭉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